올레비엔 단편소설 오디오북 스마트 로열시티. 아빠! 어른이 되어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입구에 마중 나온 아버지를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가 안겼다. 오랜만에 안아보는 아버지의 몸은 삐쩍 마르고 차갑고 단단했다. 무슨 생각으로 다 큰 아들이 달려가 안겼는지 겸연쩍은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 왜 이리 마르셨어요? 너무 차가운데 괜찮으신 거예요? 이제 다 돼서 그러지. 바꿀 때가 된 거지. 원래 다 그러고 사는 거야. 괜찮아. 아버지는 내 등을 몇 번 쓰다듬더니 사무실 구석에 오래된 철제 캐비닛과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스테이플러며 볼펜이며 종이를 수도 없이 꺼내서 건넨다. 이거 가져가서 두고 써. 아껴야 잘 살지.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좋은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알았지? 급기야 손수레까지 가져와서는 사무용품을 수북하게 채운다. 어릴 때 같으면 다 있다면서 성을 냈을 텐데 어쩐지 기분이 나쁘지 않아 수레를 끌고 나왔다. 얼마나 넘치게 담았는지 손수레가 지나온 자리는 떨어진 사무용품으로 길이 생겼다. 다 공짜야! 아버지는 내 등 뒤에 대고 끝없이 외쳤다. 꿈이었다. 참나, 이 양반은 돌아가셔서까지. 트트트, 희한하다. 난생 처음 아버지 꿈을 꿨다. 아버지는 말단 공무원으로 일하셨는데 매번 사무실에서 별 쓸모도 없는 사무용품을 가져오곤 했다. 어린 시절 내내 공무원 마크가 붙은 볼펜이며 종이를 쓰면서 원래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집안 곳곳에서 공무 마크가 붙여진 사무용품이 나왔다. 씁쓸한 기억이었지만 오늘 꿈은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다나 잘되라는 뜻이겠지. 요즘 새로운 투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다. 늦깎이였지만 나도 공무원이 되었다. 20대 내내 고시원에서 버티면서 부모님 몰래 빚까지 져가며 포기하기 직전에 겨우 붙었다. 취직이 되자마자 대출을 받아 혼자 남으신 어머니 집을 살만한 곳으로 옮겨드렸다. 빚은 늘었지만 사람 구실을 하게 된 것에 뿌듯했다. 작년에야 겨우 고시원에서 탈출해 언덕 위에 있는 이 반지하로 옮겨왔다. 그토록 바라던 공무원이 되고도 빚을 갚느라 쉴 틈이 없었다. 대놓고 일을 할 수도 없어서 몰래 투잡을 해야만 했다. 낮에는 출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이나 야간 알바를 했다. 일하려고 태어났나 싶은 생각마저 든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몇 달 전 우연한 행운 덕분이었다. 여느 날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대리운전을 하던 중이었다. 첫 손님부터 초고가의 고급 세단이 잡히는 바람에 잔뜩 긴장한 채로 목적지에 도착했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먼저 차에서 내려 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 취하지도 잠들지도 않은 손님은 꼿꼿이 앉아서 핸드폰을 보면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급히 차문을 열고 재빨리 뛰어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렀다. 천천히 차에서 내리는 손님에게 꾸벅 인사를 하며 차키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동네 안쪽이라 한참 걸어 내려가셔야 할 겁니다. 차비라도 보태시죠. 손님은 정중히 5만원권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간혹 차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난다. 이 사람들은 무례하지도 않고 팁도 잘 주는데 알게 모르게 기분이 나쁘다. 남은 항상 1분 1초가 급한데 그들은 마치 다들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리고 정중하고 쎄하다. 뭐 그래도 차문 좀 열어주고 동네 입구까지 5만원이면 나쁘지는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여기가 최고 부자들만 산다는 로열시티구나. 로열시티로 뭐 별것 없네. 평소에는 절대 들어올 일 없는 로열시티를 천천히 구경하면서 동네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때 재활용 수거함 옆에 너무도 새 것처럼 보이는 게임기 박스가 놓여져 있었다. 저렇게 보관이 잘 된 박스에 중고품이 들어있다면 중고 가격만 해도 꽤 된다. 버린 물건이다. 가져가도 된다. 하고 속으로 몇 번을 외쳤는지 모른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누가 뭐라고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 내용물도 확인하지 못하고 박스를 낚아채서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왔다. 무겁다. 빈 상자는 아니고 안에서 부스럭거리지도 않는 것이 쓰레기도 아니다.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플라스틱 내용물이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제발 게임기. 속으로 외치면서 가장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 박스를 확인했다. 안에는 보호 스티커도 떼지 않은 거의 새 게임기가 들어있었다. 그날은 그 길로 대리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콧노래를 부르며 박스도 닦고 게임기도 닦고 시세를 확인했다. 게임기는 중고로 판매해서 5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대리를 5일 정도 뛰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 오래전에 본 외국 유튜브 영상이 생각났다. 부촌에 가서 쓰레기를 주워 파는 것을 보고도 이 일을 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재활용품을 뒤지러 다니기 시작했다. 웬만한 동네는 경비도 있고 경쟁자들도 있어 쉽지 않았다. 대리운전으로 갔던 로열시티에서 시작해서 가장 부유한 동네만 찾아다녔다.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서 허탕만 쳤지만 몇 달이 지나자 노하우가 생기고 수입이 짭짤한 비밀스러운 부업이 되었다. 부자 동네는 모든 것이 다 돈이다. 굳이 다른 사람들도 눈여겨보는 전자제품에 눈독을 들일 필요가 없다. 버려진 쇼핑백, 너덜너덜해 버려진 가방, 다 쓴 화장품이나 빈 술병, 심지어는 다 마시고 버린 일회용 컵도 돈이 된다. 뭐가 돈이 되는지 알아보는 눈이 중요할 뿐이다. 요새 재활용품을 주우러 다니면서 부쩍 아버지 생각이 난다. 경비 아저씨와 시비가 붙은 다음 날에도 조마조마한 심장을 부여잡고 다시 부자 동네의 골목을 누빌 때마다 떠오른다. 아버지도 나처럼 뾰족한 수가 없으셨던 것일까? 아니면 부끄러움과 횡재했을 때의 설렘 사이에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에 중독이 된 것일까?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던 성실함으로만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무력했던 것일까? 입버릇처럼 손해보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말처럼 손해를 그렇게 때우기라도 했던 것일까? 그래서 아껴야 잘 산다면서 회사의 사무용품을 다람쥐처럼 부지런히 집으로 날라다 놓으셨던 것일까? 꿈 때문인지 오늘따라 더 싱숭생한 마음이 들어 더이는 기다리지 못하고 해가 지자마자 집을 나섰다. 애매하게 잘 사는 동네는 수익도 적고 경비도 삼엄하고 인심도 사납다. 나는 사람들이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최고 부자 동네만 다닌다. 동네에 들어갈 때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곳 주민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건다. 처음에는 도저히 심장이 떨려서 세상 어디서도 통장 잔액을 보여달라며 부자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석여야 했다. 골목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멀리서 주황색 쇼핑백이 보였다. 한눈에도 각이 잘 잡힌 새것 같은 명품 쇼핑백이었다. 아무것도 없으면 쇼핑백만 팔아도 크기가 커서 괜찮을 것 같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어가 흘깃 안을 살펴보고 재빨리 집어들었다. 명품 쇼핑백은 집어들기가 어렵지 한 골목만 지나면 동네를 돌아다니는 무기가 된다. 그런데 얼핏 택이 붙은 의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빨리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걸음이 빨라졌다. 가격표가 붙은 새 상품이라면 오늘은 그만 들어가도 되기 때문이다. 지난밤 꿈이 생각나며 좋은 예감이 들었다. 길로 나가 물건을 확인했다. 택이 멀쩡히 붙은 남성용 재킷이었다. 이 브랜드 제품이라면 중고라고 하더라도 쉽게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신이 나서 자정도 지나기 전에 집에 돌아왔다. 한 번도 착용하지 않은 새 재킷에 포장재와 상자까지 고스란히 들어있다. 아쉽게도 누군가 화라도 났는지 포장을 한데 뭉쳐서 구겨놓았다. 상품 라벨을 찾아 가격을 확인해보는데 1000만 원가량 하는 제품이다. 운이 좋아도 너무 좋았다. 이런 고가 제품은 구입 경로를 묻기 때문에 헐값에 처분해야 한다. 업자들은 뻔히 알고 가격을 후려치기 때문이다. 그 생각을 하니 신경질이 났다. 나도 1000만 원짜리나 한번 입어보자는 심정으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맞춘 듯 사이즈가 딱 맞는다. 내 옷처럼 잘 어울리는 데다 거울에 비친 택이 달려있는 모습은 마치 매장에서 산 새 옷을 입는 기분이 들었다. 도대체 똑같은 옷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야? 몇만 원짜리나 큰 차이도 없는데? 업자들만 좋은 일 시키느니 차라리 내가 입다가 중고로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밤마다 고생을 했는데 중고업자들만 논하는 꼴은 참을 수가 없다. 옷을 입은 채로 쇼핑백을 정리하려고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쏟았다. 상자를 정리하고 구겨진 포장재들을 곱게 펴는데 안에서 뭔가가 떨어진다. 몇 장의 명함과 로또 몇 장이었다. 명함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로또는 맞춰나 보자며 핸드폰을 들고 바닥에 앉았다. 앱을 설치하고 하나씩 스캔을 했다. 역시나 꽝, 연달아 꽝, 그리고 1등이었다. 뭔가 잘못되었나 싶어 마지막 남은 로또도 스캔했다. 그것 역시 꽝이었다. 다시 1등이었던 로또를 다시 확인해봤다. 역시 1등이었다. 너무 놀라서 뭐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숫자가 맞는지, 홈페이지가 맞는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확인했다. 거의 1시간이나 손을 덜덜 떨면서 확인하고야 믿을 수 있었다. 당첨금은 무려 10억이었다.
소름이 돋고 몸에 힘이 빠지면서도 흥분되어 열이 났다. 머리는 1등이 맞고 10억이 맞다고 하는데 의심이 가시지 않는다. 직접 산 복권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도를 받을 때까지는 믿을 수 없었다. 내일 아침 당장 은행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은행에서 복권을 어디서 샀느냐 물으면 어떻게 하지? 주인이 잃어버린 복권을 찾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다시 돌려줘야 하나? 오만 생각이 다 들었다. 휴지통을 뒤져 명함을 다시 꺼냈다. 명함은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누가 주인인지 찾아보거나 추측해볼까 했지만 멍청한 짓이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이 로또의 주인이 아니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 이름들이 나를 괴롭힐 것이 뻔하다. 10억은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돌려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명함을 최대한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휴지통 깊숙이 밀어 넣었다. 10억을 눈앞에 두고 바보같이 월세 걱정에 대출 걱정에 투잡을 뛰며 쓰레기를 뒤지러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미련할 정도로 정직할 생각은 없다. 꼬박 밤을 새우고 아침이 되자마자 회사에 전화해 반차를 냈다. 그러나 은행에 가기가 너무 떨려서 한참을 멈서렸다. 점심 전에는 꼭 방문하려고 서둘렀다.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도 쉴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 본점에 들어서는 것이 마치 도둑이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 마냥 두려웠다. 누군가 나타나 솔직히 말하라고 추궁할 것만 같았다. 간신히 당첨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고 2층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된 로또 용지와 신분증 주세요. 은행에서 당첨금을 받는 일은 몇 가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쉽게 끝났다. 겨우 숨을 몰아쉬며 VIP라고 적힌 10억짜리 통장을 들고 돌아서려는데 은행 직원이 말을 걸었다. 선생님, 옷에 택이 아직 붙어 있어요. 떼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직원은 가위를 가져와 택을 자르고 휴지통에 버린다. 이런, 택이 있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10억을 받아가면서 휴지통을 뒤질 수도 없었다. 오, 명품이네요. 벌써 새 옷 사셨어요? 기분이 좋으셨나봐요. 당첨금 받기도 전에 쓰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부럽습니다. 그때서야 주워온 재킷을 어젯밤부터 그대로 입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나의 세상은 그 작은 종이 한 장만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알아차릴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붕 뜬 기분이었지만 오후에는 회사로 출근했다. 익숙한 사무실 책상에 앉고서야 가방 속에 10억이 들어있다는 실감이 난다. 사람들 눈치를 살펴 슬쩍 통장을 꺼내보면서야 마침내 기뻐할 수 있었다. 돈이 많아지는 것은 기대보다는 훨씬 스트레스가 심했다. 여전히 일이 손에 잡히지는 않는다. 먼저 대출을 갚고 집을 사야 할까? 차를 살까?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까? 믿고 상의해도 괜찮을까? 끝도 없고 답도 없는 생각에 빠져든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는 신중하게 천천히 생각해야겠다고, 달라질 것 없는 일상을 보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다짐을 하지만 돈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결국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며칠 휴가를 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빨리 집에 돌아가서 통장을 확인하고 앱으로 잔고를 확인해 볼 생각뿐이었다. 그동안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많았지만 10억이나 생겼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배가 고프거나 잠에 들 수도 없다. 첫사랑도 이렇게 강렬하지는 않았다. 돈은 레퍼토리도 다양해서 주제도 끊이지 않는다. 당첨 사실을 말을 해야 하나? 가족들에게는 무얼 사줄까? 차를 살까? 빚을 갚고 나면 돈이 얼마나 남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놀랍게도 10억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어이없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빚을 먼저 갚아야겠다. 당첨금이 들어있는 계좌는 사용하던 은행이 아니라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아침 일찍 집 근처 은행으로 향했다. 집을 나서면서 이 모든 행운의 시작이 된 명품 재킷을 걸쳤다. 그래, 굴러들어온 행운을 되팔지 말아야겠다. 그때부터 이 명품 재킷은 내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 은행 창구에 도착해 통장과 계좌번호를 적은 쪽지를 내밀었다.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분증도 함께 주시고요. 통장은 없애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통장과 신분증을 받아든 직원이 멈칫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돌아온다. 고객님, 금액이 크네요. 몇 가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쪽에서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돈을 이체해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 돈은 이제 이름 없는 로또가 아니다. 내 이름이 떡하니 적힌 돈이다.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다. 금액이 커서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다.
애써 침착하게 들어선 은행 안쪽에는 누가 봐도 백전 노장인 듯한 직원이 앉아 있었다. 선생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닙니다. 잔액만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왜 저희 은행 예금을 없애시려고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 은행이 집에서 멀고 주거래 은행으로 큰 금액을 한 번에 이체하기가 힘들어서요. 그럼 혹시 무슨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할 때만큼은 10억도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 같이 기운이 빠졌다. 대출 금액이나 이자가 크지 않으면 저희 은행에서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대출을 바로 상환하시는 것보다 갈아타시고 좋은 상품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이익일 수 있는데요. 괜찮으시면 간단히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대출이 혹시 얼마 정도 되시나요?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다. 최대한 직원과 눈맞춤을 안 하려고 서류의 단어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대답했다. 대출이 많아요. 거의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자에 원금까지 내려면 생활하기가 빠듯해서요. 어머, 대출이 얼마 되지는 않으시네요. 그러면 지금 당장 갚으시는 것보다 원금은 저희 상품으로 수익을 내시고 대출은 천천히 갚으시는 게 낫겠는데요. 대출도 다 능력이거든요. 직원은 부드러운 태도로 안심시키면서 빠르게 대답을 이어나갔다.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열심히 설명했다. 이율이 얼마고 세제 혜택이 얼마나 되고 1년이면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줬지만 마음의 족쇄인 빚 7천만 원을 지우는 데는 실패했다. 아닙니다. 빚이 있는 것이 싫어서요. 그러면 지금 고액 예치 고객 대상 혜택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이익인데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무슨 혜택인가요? 해당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께만 안내해드리는 제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고객님이 지금 10억을 전액을 그대로 1년만 예치하시는 가능합니다. 부자들만 사는 로열시티 아시죠? 로열시티가 앞으로 스마트 로열시티로 대규모 착공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세대가 이미 시범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액 예치자 중에 조건에 동의하시면 1인 가구에 한해 1년 무료 거주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자녀들 이름으로 예금 예치하려고 상담하시는 분들 많은데 세금 문제로 다들 돌아가시거든요. 집 임대가 무료라고요? 그럼 조건이? 귀가 솔깃했다. 거주하시는 동안 시범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 로열시티는 AI와 로봇을 이용한 완전 자동화 홈을 시험 중인데 일정 주기로 정기 설문조사에 참여하시거나 생활 데이터 수집에만 동의하시면 됩니다.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정기적으로 하셔야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시면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직원은 세련된 집 사진이 들어있는 광고 전단과 함께 빼곡한 동의사항이 적힌 서류를 내밀었다. 조건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고객님, 1년간은 고객님이 부담하실 금액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보고 다시 와도 될까요? 조건이 너무 좋아서 혹시 사기나 숨은 독소 조항들이 있는지, 실제 그런 단지가 있는지, 평판은 어떤지 확실히 알아보고 싶었다. 집이 거절일 리가 없다. 네, 그럼요. 그런데 워낙 자리가 많지 않은 데다 인기가 좋아서 빨리 오셔야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 직원은 첫인상처럼 백전노장이 맞았다. 이제 전세가 역전된 것을 느끼고 더욱 여유있고 친절한 태도로 말했다. 그런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왜 고민하세요? 고객님은 1인 가구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더 좋은 조건이 없는데요. 저도 돈만 있으면 우리 애들 해주고 싶어요. 나는 일어날 것처럼 엉거주춤 앉아있다가 결심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성할 서류 주세요. 그럼 고객님, 이 혜택이 원래 장기 우량 고객 대상인데 특별히 소개해드린 거라서요. 몇 가지 상품을 더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번에 티파늄 소재로 새로 나온 VIP 전용 카드가 있는데요. 이 상품이 혜택이 좋거든요. 직원은 승리의 표정을 감추지도 않고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카드 혜택이니 연금 상품 같은 서류를 들이밀었다. 수없이 많은 서류에 몇 번이나 사인을 하고 겨우 계약을 마쳤을 때는 몇 개의 통장과 신용카드, 은행 기념품과 상품권에 휴지 같은 자잘한 생필품까지 여러 개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동시에 핸드폰으로는 상품 가입 문자와 함께 커피며 간단한 간식 상품권 같은 바코드가 든 문자가 쉴 새 없이 알람을 울리며 들어왔다. 은행 안에서는 침착한 척 냉정을 유지했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침대로 뛰어들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누워서 팔다리를 들고 허공에서 춤을 추듯 허우적거리며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다. 집이 공짜라고, 아직 한 푼도 안 썼는데 집이 공짜라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시원을 탈출해 반지하로 이사오는 것이 사치가 아닌지 고민했는데 집이 공짜라니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돈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만 했을 뿐이다. 심지어 그 돈은 만져본 적도 없는 숫자일 뿐이다.
부자들이 왜 다 쓰지도 못하는 돈을 벌어들이는지 비로소 이해했다. 돈을 쓰려고 모으는 것이 아니다. 보여주기만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다 잠시 후 깨달았다. 은행 직원에게 홀라당 넘어가는 바람에 내년까지는 10억은 손도 못 대게 됐네. 남은 휴가 기간에는 은행에서 받은 숙박권과 상품권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고급 호텔에도 갔다. 비싼 데 데려왔다며 돈 걱정하는 어머니께 당첨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1년 동안 쓰지도 못하는 돈 이야기를 미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잠시만 비밀로 하기로 했다. 행운은 멈추지 않았다. 새로 발급받은 무겁고 차가운 티타늄 카드는 내미는 순간 친절을 불러왔다. 이 카드는 백화점이든 공항이든 어디서나 나를 위한 공간을 내어주고 무료 음료 같은 것을 마련해주면서 돈을 쓸 기회를 빼앗아갔다. 얼마 뒤 살면서 가장 사치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월세가 보름이나 남았는데도 스마트 로열시티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도저히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다. 물론 월세는 이미 지불한 뒤라서 손해는 봤지만 돈을 쓴 것은 아니었다. 입주 첫날 스마트 로열시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담당자를 만났다. 입주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앉으시죠. 몇 가지 서류에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이미 안내는 받으셨겠지만 시범단지는 말 그대로 시범단지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및 주거 관련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셔야 하고요. 주기적으로 대면 인터뷰에 참여하시면 관리비도 지원됩니다. 임대 비용만 무료인 줄 알았더니 관리비도 무료군요. 네, 고객님 정말 부러워요. 스마트 로열시티가 우리나라 최고급 주거단지잖아요. 그래서 자재도 다 고급이고 가전도 다 포함입니다. 스마트 시범단지는 전기를 쓰는 게 아니고 태양광 패널로 오히려 만들어요. 그래서 공과금도 정말 싸다니까요. 스마트 로열시티는 여러 단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가 가장 입구에 있는 AI 홈 시범단지입니다. 살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R, S, A, B 등의 단지 중에 맞는 곳을 분양받으실 수도 있어요. 안쪽 R단지는 아파트도 아니에요. 고급 타운하우스 같은 형태예요. 너무 비싸서 아무나 못 살아요. 그래도 이 시범단지가 먼저 자동화될 예정이라 살기 편하실 거예요. 아직은 완전 자동화되지 않아서 사람과 로봇이 하는 서비스가 섞여 있는데요. 금방 완전 자동화됩니다.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차량 등록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 단지는 전기차만 가능해요. 내연기관 차량 통행금지라서 차 바꾸셔야 되면 나중에 등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안내사항에 다 안내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내내 사무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스마트 로열시티의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로열시티의 명성을 잇는 완전히 새로운 주거 형태, 스마트 로열시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마트 로열시티는 친환경, 인공지능, 완전 자동화된 주거단지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고 격이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고 품격 있는 세계로 들어오세요. 어차피 이곳은 10억으로도 살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운 좋게 품격 있는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계약도 이사도 금방 끝났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 트렁크 하나에 옷가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충분했다. 안내받은 집은 광고로 보던 것보다도 훨씬 고급스러웠다. 내가 살 곳은 원룸이었는데 1인 가구를 위한 시범단지라서 아주 넓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것은 다 있었다. 얼핏 보면 집이라기보다는 고급 레지던스 호텔처럼 아름답고 사치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단지 안은 유럽의 휴가지에라도 온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서양식 건물이 사방으로 마주보고 있고 안쪽에는 적당한 크기의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 테니스 코트와 놀이터가 있다. 단지 뒤편에는 인공호수와 인공해변이 마주 바라보고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전기카트가 수시로 오갔다. 밤이 되어 조명이 켜지자 이곳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다. 홀린 듯 대형 아치로 된 유리문을 열고 테라스에 앉아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크리스마스라도 된 것처럼 정원의 나무들은 작은 전구가 빽빽하게 장식되어 반짝이고 있었고 가족들은 정원에 나와 바비큐 시설을 이용해서 저녁을 먹기도 하고 강아지와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했다. 더 좋은 점은 이사를 오면서 돈을 쓰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스마트 로열시티는 가능한 모든 것이 제공되는 곳이었다.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같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 아침 무료 식사도 제공해 주었다. 단지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은 회사 앞까지 데려다 주어서 교통비는 오히려 남았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회사에 다녀온 사이 하우스키핑 서비스도 있어서 청소나 빨래는 물론이고 재활용품을 뒤지는 것뿐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필요도 없었다. 나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운 좋게 마법의 통고를 발견해 천국으로 들어온 소년이 된 것 같았다.
그렇게 찔끔 쓴 돈조차 VIP를 위한 티타늄 카드는 일부를 돌려받아 다시 돈으로 쌓아두거나 사소한 상품광들로 알아서 받아왔다. 잘 생각해보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10억이 있기는 하지만 1년간은 손도 댈 수 없다. 빚은 여전히 갚고 있고 월세 대신 저축으로 같은 금액이 빠져나간다. 내가 수중에 쥔 돈은 로또가 당첨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얼마 전까지 차비며 은행 수수료 같은 푼돈을 아끼겠다고 한참을 걸어 다니거나 비용을 줄이겠다며 부지런히 물을 가지고 다닌 일, 1,000원 마트에서 저렴한 물건을 샀다가 망가져 다시 사기를 반복하던 일이 미련하게 느껴졌다. 부자들의 세계를 기웃거리면서 물건을 주워다 파는 데 집중했을 뿐 그들의 세계를 전혀 몰랐다. 이사 뒤 한동안은 괜히 어색한 기분이 들어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았다. 무료로 주는 아침이며 헬스장 이용이며 저녁에 단지 안을 산책하는 것도 알게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그저 저녁마다 발코니에 나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 어느 주말 용기를 내어 아침 서비스를 주문했다. 아침을 가져다 준 아주머니는 월급을 받고 정당한 도움을 주는데도 너무나 깍듯하셔서 죄송할 지경이었다. 잠시 팁이라도 드리겠다고 지갑을 찾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나는 황급히 아주머니를 붙잡고 간신히 5만원짜리 한 장을 건넸다. 아침 맛있게 드세요. 문 닫아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닫아주고 나갔다. 그날 밤이 떠올랐다. 차 문을 열고 다급히 달려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던 내 모습이 겹쳐졌다. 내 시간은 왜 그리 바쁘고 5만원을 나에게 건네기까지 그의 세계는 왜 그리 느릿느릿 흘러갔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 나도 그의 세계로 건너와 있었다. 이제 1분 1초가 급하지도 급하게 저녁을 먹고 대리운전으로 재활용품 수집으로 밤거리를 누빌 필요도 없었다. 왈칵 눈물이 났다. 나는 돈을 한 푼도 더 쓰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아주머니에게도 10억이 찍힌 이 통장만 있었더라면 돈을 쓰지 않고도 이 세계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1분 1초를 아껴가며 살지 않아도 될까? 저편에 남겨두고 온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을 쓰지 않아도 이 품격 있는 세계로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할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다. 그렇다. 아무도 통장 잔고를 묻지 않는다. 심지어 이제 나는 잔고를 당당히 대답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아직 이들의 세계에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다. 이곳은 단지 1년간만 허락된 세계임을 잊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1년 동안은 이 세계 안에서 함께 산책하고 조깅하고 이들을 이해하기로 했다. 나에게 찾아온 행운을 팔아치우지 않은 것처럼 스마트 로열시티를 만끽하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단지 내 여러 시설도 편하게 이용하고 저녁이면 아름다운 정원에서 이웃들에게 인사도 건네면서 산책도 했다. 시간이 날 때면 안쪽에 있는 다른 단지들도 둘러봤다. 단지가 생각보다 꽤 컸기 때문에 가장 고급 타운하우스인 R단지 앞에 다다르자 이미 해가 져 있었다. 각 단지 사이에는 아름다운 정원용 철제문이 항상 빼꼼히 열려 있었는데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단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자 끼익 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그 앞을 지나던 사람들도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 R단지는 확실히 달랐다.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고급스러운 정원이 펼쳐졌다. 안쪽으로 들어서자마자 숲을 속에서 형광조끼를 입은 직원이 다급하게 뛰어나오면서 외쳤다. 거 안 됩니다. 저기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저요? 왜요? 대답하는 순간 멀리서 체격이 좋은 갈색 도베르만이 달려나오며 눈앞에서 직원을 물었다. 컹, 으르르.
재빨리 달려가 개를 말렸지만 목줄을 잡아 채 직원을 무는 개를 떼어놓는 데만도 한참 걸렸다. 목줄을 잡고도 흥분한 개에 물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느라 환자를 살펴볼 겨를도 없었다. 그때 멀리서 중년의 부인이 당황하면서 걸어나왔다. 어머, 다니야, 괜찮니? 무슨 일이에요? 내가 이 개 주인이에요. 그녀는 차분하고도 우아한 태도로 말했다.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세계가 분리되었다. 개에 물려 쓰러진 사람과 흥분에 날뛰는 개의 목줄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는 힘을 다해 버티는 선열이 낭자한 생존을 위한 세계. 산뜻한 운동복을 갖춰 입고 느린 동작으로 휴대폰을 꺼내 흔들림 없이 교양 있는 목소리로 전화를 거는 여자. 우리는 같은 곳에 서 있었지만 분명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다. 실장님, 어디예요? 그래? 잘 됐네요. 여기 집 앞으로 빨리 내려와 주면 좋겠어요. 도와주실 분도 같이 오셔야 할 거예요. 그녀가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에도 나는 날뛰는 개를 부여잡고 간신히 피해가면서 목이 터져라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나는 반대편에서 개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내 건장한 체격의 남자 둘이 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평온한 세계 안에서 아직도 날뛰고 있는 개를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태도로 말했다. 우리 탄이는 이 사람에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분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예요. 그럼 김 실장 먼저 올라갈게. 부탁 좀 할게요. 할 말을 마치고 그녀는 이제 막 산책을 나온 듯이 여유 있는 걸음걸이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 버렸다. 여자가 떠난 후 남자는 개를 넘겨받고 익숙하게 진정시킨 뒤 그녀가 사라진 입구로 들어갔다. 우리의 세계가 너무도 이질적이라서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다친 사람 안 보이냐며 소리 한번 치지 못했다. 필사적으로 개를 잡고 있던 탓에 맥이 풀려 주저앉았다. 김 실장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개가 이분을 물었어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빨리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남자는 곤란한 표정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는 매우 기계적인 태도로 현장 사진을 찍었다. 구급차는 불렀습니다. 저희 단지가 에코프렌들리라서 내연차인 구급차가 여기까지 못 들어옵니다. 전기 카트를 불렀으니까 입구까지만 같이 가시죠. 제가 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믿음직한 태도로 말했다. 환자를 실을 작업용 카트도 어느새 조용히 다가와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분 지금 옮기면 위험할 수도 있어. 말이 됩니까? 사람이 다쳤는데 에코프렌들리라 구급차가 못 들어온다니요. 아니, 선생님, 바로 이 앞인데 제 사정도 좀 봐주십시오. 어떻게 그게 문제가 됩니까? 환자가 먼저지. 그럼 혼자라도 옮기겠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남자는 막무가내로 환자를 옮기겠다고 나섰고 화가 난 나는 그 앞을 가로막았다. 당신이 의사입니까? 이분 지금 옮기다가 문제 생기면 책임지실 겁니까? 우리는 당장 주먹 다짐이라도 할 기세였다. 그때 어떤 여자가 뛰어와 환자를 살피며 끼어들었다.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정작 다친 사람은 돕지도 않고. 아니, 이 안으로는 구급차가 못 들어오니까 전기 카트로 단지 입구까지만 모시자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막아서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아니, 김 실장님, 사람이 다쳤는데 당연히 구급차가 들어와야죠. 빨리 관리실에 전화해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빨리요. 여자와 김 실장이란 남자는 아는 사이 같았다. 여자는 구급차에 환자를 실어 보내고 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나를 붙잡았다. 저기요, 그쪽 분도 손 다치셨어요. 같이 병원에 가서 치료 먼저 받으셔야겠어요. 내 상처는 깊지는 않았지만 손과 종아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 연락도 해야 하고 상황 설명도 해주셔야죠. 아, 네,
당연히 그래야죠. 같이 가시죠.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고 남자의 상태도 들었다.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중상이어서 보호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응급수술에 들어갔다. 상황 설명을 하고 나니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우리는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 보호자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시범단지에 사시죠? 네,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거기 살아요. 인터뷰 때 오셨었죠? 이수연입니다. 저는 이세준입니다. 그런데 저기 혹시 아버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돌아가셨습니다만 왜 물으시죠? 죄송해요. 시범단지가 1년 무료라서 대부분 유명한 분의 자녀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많아요. 세준 씨는 처음 봐서요. 무례했죠? 저도 사실 아버지 덕에 살고 있어서요. 순간 그녀와 내 사이에 다시 한번 세상이 나눠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입주했습니다. 더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아 짧게 대답했다. 나중에 오늘 치료받은 영수증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세요. 아마 주민 어플로 가입된 보험으로 치료비나 보상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냉소적으로 대답을 하든 말든 그녀는 웃으면서 자신의 세계에서 사는 법을 알려줬다. 돈을 보여주기만 하고도 부자로 사는 법을 말이다. 그런 방법도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그녀 덕분에 결국 이번에도 돈을 쓸 수는 없게 되었다. 한참이 지나 피해자의 아내가 혼이 나간 채로 아이를 둘이나 데리고 병원에 도착했다. 누가 봐도 아이들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을 뿐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우리는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을 대신 지킬 테니 내일 아침에 다시 오라고 제안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수연은 다정하게 피해자의 아내를 진정시켰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아이들이 놀라잖아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치료만 잘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저희가 병실에 있어도 되는데 불안하시면 제가 아이들 데려갔다가 내일 데려올까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스마트 로열시티에 살아요. 저희 집은 넓지는 않지만 부모님도 같은 곳에 사시고 방도 많아요. 네? 아무리 친절하다고 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마치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친절을 베풀었다. 응급실에서 어떻게 아이들 둘이랑 밤새우시려고요? 핸드폰 주세요. 제 번호 찍어드릴게요. 내일 친척분 오실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전화 주시면 데려올게요. 저 요즘 백수라서 시간 많아요. 그녀에게는 고민이 없어 보였다. 오지랖이나 친절히 불러올 원망, 선뜻 꺼내기 어려운 친절 같은 것에 대한 망설임이 없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고민 없이 구분할 수 있는 특권이라도 지닌 것 같았다. 모든 결정에서 돈 걱정이 없으면 저런 결정이 가능할까? 처음으로 그녀의 세계가 궁금해졌다. 끝내 수연은 여자를 진정시키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같이 와주셔서 고마워요. 내일 치료하러 병원 들르실 거죠? 아이들 데려다 줄게. 같이 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당연히 같이 가야죠. 이번에는 기꺼이 대답할 수 있었다. 다음날 오후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병실을 찾았을 때 환자도 아내도 훨씬 안정되었지만 격앙되어 있었다. 개 주인인 부인은 알단지의 주민으로 대기업 회장의 아내라고 했다. 아침이 되자 맞아 김 실장인가 하는 남자를 시켜 사모님 측에서 이미 합의금을 지불하고 갔다고 한다. 환자 상태는 묻지도 않았고 사과는 물론 없었다. 사모님의 영향력이 커서 합의금을 받지 않을 수도 없었다고 했다. 수술 후에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는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며 수연을 불렀다. 아가씨, 저 아시죠? 이 사장님 따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저희 단지 관리팀장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가끔 챙겨주시기도 하고 마주칠 때마다 인사도 해주셨잖아요. 그럼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항상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사모님한테 말씀 좀 잘해달라고 해주세요. 평소에도 사모님이 좀 까다로우셔서 민원도 많으신데
관리실에 잘못 이야기하면 저 잘립니다. 한 달 넘게 쉬어야 하는데 걱정됩니다. 이사장님께 저 안 잘리게 해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애들 보셨잖아요. 네, 알겠으니까 일단 좀 쉬세요. 말씀드려볼게요. 저희 가족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몇 번이고 부탁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저 병풍처럼 조용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직 관리팀장의 세계에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부자였고 무려 10억이나 있지만 이쪽 세계에 있다고 하기에는 아무 힘이 없었다. 10억만 있으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같았다. 심지어 단돈 몇백이라도 병원비를 보태야겠다는 용기를 낼 힘조차 없었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다시 잔뜩 주눅이 들었다. 나의 세계와 그들의 세계 사이 어디쯤에 서서 수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피해자분은 아파트에서 든 보험으로 병원비라도 좀 보탤 수 없나요? 그렇네요. 산재 처리 받으시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회장 사모님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돈 몇 푼 받으려다가 저 잘립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부탁드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병상에 누운 환자가 먼저 손사래를 치며 먼저 포기해야 하는 일은 마음 아프지만 우리 세계에서는 익숙한 일이다. 네, 알겠습니다. 잘 말씀드려 볼게요. 걱정 마시고 회복에만 신경 쓰세요. 그렇게 병실을 나온 뒤 수연 아버지의 도움으로 잘 해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오늘 수연으로부터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영문도 모르고 도착한 병실은 눈물바다였다. 지금까지 잘 회복되고 있던 환자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증상이 생긴 것이다. 개에 물린 부분을 중심으로 뼈와 근육이 빠르게 굳어지며 금속으로 변하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피부와 근육, 뼈가 단단해지면서 점점 차갑게 굳어갔다. 신체의 일부가 이제 막 공장에서 나온 로봇이라도 된 것 마냥 반짝이고 있었다. 의사들은 개에 물린 것으로 촉발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 외에는 원인도 치료법도 찾지 못했다. 확실한 것은 이전에는 발생한 적이 없었던 유례 없는 희귀한 질병이라는 사실뿐이었다. 문제는 가족들이 이 금속화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자가 잘 회복되고 있는데 의사들이 괜한 꼬투리를 잡아서 직장을 잃게 생겼다며 목 놓아 울었다. 이 희귀병이 화제가 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던 재벌 사모의 행태가 크게 보도되었다. 결국 사모가 직접 사과하러 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족들의 요청으로 우리도 함께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모님은 사고가 있던 날 저녁과 다름없이 평온한 표정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기자들을 의식한 듯한 다소 수수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평화롭고 우아한 품격 있는 세계를 숨길 수는 없었다. 소식 듣자마자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평소에 아무 일도 없던 단지 안에서 우리 탄이를 놀래키셨잖아요. 갑자기 사모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관리팀장님을 돕겠다고 저 시범단지 사는 저 남자가 와 있나 본데 잘 생각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겼는지. 문이 열렸다고 다른 단지를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시범단지에 사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면 팀장님이 소리를 지를 일도 우리 개가 무는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다시 잘 생각해보시고요. 서로 운이 나빴다고 생각합시다. 저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보는 눈도 많아서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얼른 쾌차하시는 것이 서로 이익이잖아요. 우리 개라서 다행이지 밖에서 물렸어봐요. 그럼 치료비나 감당이 되겠어요. 이런 이상한 병이 우리 개 때문에 생겼다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쾌차하세요. 회장 사모의 몇 마디에 내가 가해자로 둔갑해 있었다. 그녀는 환자와 가족들의 이야기는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할 말을 마치고 자리를 떠났다. 병실을 나간 그녀는 수심이 깊어 보이는 얼굴로 기자들 앞에 섰다. 오늘 사과를 하러 온 것도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고 기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먼저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우선 이 사건이 저의 갑질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가 거주하는 단지 안에서 현장 관리 직원을 개가 무는 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에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은 희귀한 질병이 발생해서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끔찍하고 유례 없는 금속화 질병이 개물림 사고가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 뵙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의 가십성 기사의 재생산이 없기를 기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깊이 허리 숙여 인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났다. 병실에 앉아 함께 기자회견을 보고 있던 우리는 어안이 벙벙했다. 환자에게는 한마디 사과가 없던 사모는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도 진지한 태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를 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할 말을 잊었고 환자의 아내는 눈물을 멈추고 화를 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우리 남편에게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요. 속상하시겠지만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마 저분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사과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곳에서는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짓말 같은 거예요. 강아지나 아이들 앞에서 진실만 말해요? 가끔은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거리낌 없이 거짓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분은 스스로를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연은 위로인지 혼잣말인지 모를 말을 건넸다. 그러다가 불똥이 나에게 튀었다. 환자의 아내는 나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아니, 정말 알단지에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 게 맞아요?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열린 문이라고 아무데나 들어가요? 돈 좀 있으니까 세상이 다 만만해 보여요? 저도 스마트 로열시티에 삽니다. 하고 대답하기는 했으나 그녀의 말은 분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나를 다시 예전 세계로 돌려보냈다. 하니 이 양반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사람이라고 다 똑같고 스마트 로열시티 산다고 다 똑같은 주민이면 누가 이런 대접받고 이 고생을 합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고마운 양반이라고. 아이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는 환자의 아내를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와 안아주고 토닥여준다. 저는 회장 사모님이 보낸 변호사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아, 저희 아버지가 소개해드린 분이군요. 맞습니다. 이사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사모님 변호사지만 최대한 피해자분도 손해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 사모님 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들으니까 저 남자 때문이라고 원망하시던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모님이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사모님한테 쓸 힘이 줄어드니까요. 어차피 사모님은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금이라도 최대로 받아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와주는 분을 원망하느라 힘 빠지면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사모님 변호사로 왔지만 그분이나 피해자분이나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이익 아닙니까? 사모님은 돈이 부족한 분은 아니니까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피해자분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환자분의 치료가 가장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으면 저희도 좋죠. 피해자의 아내는 겨우 진정하고 대답했다. 당연히 사모님도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가족분들이 원하시던 사과도 직접 오셔서 하셨잖아요. 대신에 복직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사과예요? 병실에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가 기자들 앞에서만 사과하는 게 사과예요? 보호자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모님을 어떻게 소송으로 이기시려고요? 사모님도 이 일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조금만 지나잖아요? 사람들 관심에서 잊혀지고 그분들은 저보다 더 비싼 변호사를 수십 명 붙여서라도 무조건 소송해서 이길 거예요. 지금은 사모님도 빨리 정리하고 싶으시니까 지금 도의적 책임으로 위로금을 지급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면 이 기회도 날아갑니다. 보세요. 사모님은 직접 싸우지도 않습니다. 제가 대신 싸우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편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좀 보세요. 저렇게 멀쩡한데 의사들이 쓸모없어진 기계덩이처럼 취급하잖아요. 어디가 아픈지라도 알아야 뭘 어떻게 할 게 아니에요. 금속화라니요. 우리 남편 어떡하라고. 우리 남편만 보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된 환자가 삐끄덕거리는 고철 소리를 내며 일어나 우는 아내를 달랬다. 여보, 울지마. 쓸모가 닿으면 교체되는 게 당연한 일이야.
억울하기는 해도 어딘가에는 또 내가 쓸모가 있겠지. 걱정하지 마. 이 몸뚱이와 영혼이 다 갈려나가도 우리 가족은 내가 먹여 살려. 걱정하지 마. 당신이 보기에는 내가 멀쩡하다면서 나도 이제 괜찮아. 그는 금속화되어 더 단단하고 뭉툭해진 손으로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가 짓눌린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져 내 눈에도 눈물이 맺혀 앞이 흐려진다. 눈물을 훔치고 다시 그들을 바라본 순간 금속화로 로봇처럼 변했던 그의 신체가 순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였다. 그는 변호사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승산이 없다는 것도 잘 알았다. 굳은 표정으로 변호사를 향해 말했다. 변호사님, 최대한 도와주신다고 했죠. 믿어도 됩니까? 네, 저는 사모님 대신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이익이 되는 쪽으로 빨리 해결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결국 그는 해고를 받아들이고 사모가 제시한 위로금을 받아들였다. 몇 억이나 되는 큰 돈이었지만 병실은 희망을 잃고 슬픔으로 가득 찼다. 내 통장에 든 10억이 나를 스마트 로열시티로 불러들이기는 했으나 내 영혼을 구하지 못한 이유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더 강하게 10억을 움켜쥐었다.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도 10억이라는 무기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다. 최소한 내가 당할 일은 아니었다. 고철이 되어버린 그는 변호사가 내민 문서에 사인을 마쳤다. 환자가 점차 회복되면서 문제는 심각해졌다. 그가 산책하거나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의료진 외에도 그를 보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병문안을 온 사람들도 나눴다. 어떻게 이런 병에 걸렸느냐며 오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속화 부분이 어딘지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더 극심하게 나누었다. 어떤 정밀한 검사를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의사들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다. 심지어 보도된 기사 사진을 보면서도 전 국민의 의견이 갈렸다. 그가 고철 로봇처럼 생겼다는 사람부터 건강하게 잘 회복된 것을 축하한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나였다. 나는 어느 쪽에도 설 수 없었다. 병문안을 올 때마다 다르게 보였기 때문이다. 언제는 금속화가 진행된 로봇 같은 사람으로 보였다가 다음에는 상처가 거의 다 아물어가는 중년 남성으로 보였다. 금속화 질병 같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였다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 로봇으로 보였다가를 오갔다. 이 사실을 수연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다. 수연은 금속화 진행을 부정해서 환자 가족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퇴원을 돕기 위해 마지막으로 병실을 찾았다. 간호사가 나를 보더니 쪽지를 전해줬다. 잠시 시간 되시면 제 방에서 이야기 좀 하시죠. 정신건강의과 김진관. 정신건강의과. 환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진료 과목의 의사가 왜 보자고 하는지, 더군다나 가족도 보호자도 아닌 사람을 만나자고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의아해하면서 교수실을 찾았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금속화병 환자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직접 가족분들께 이야기하기에는 조심스러워서 먼저 상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친밀한 관계는 아닙니다만 무슨 일이신지, 환자가 어떻게 보이는 쪽이십니까? 네, 혹시 금속화 부분의 병변이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만 확실하십니까? 사실은 가끔은 정상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느 날은 금속화가 진행되어 버린 로봇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흥미롭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소수지만 저를 비롯한 일부 의사와 간호사들은 금속화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 의사들은 이 질병을 전염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전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어느 쪽이든 처음 보는 희귀병이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면 환자나 가족들, 혹시 저도 전염되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미 환자 가족들 모두 전염되었다고 주장하는 의사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환자의 금속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환자가 퇴원하게 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면 이 사실이 더 큰 논쟁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병원 직원들 외에는 환자를 직접 본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럼 이게 어떤 질병이라는 말씀이시죠? 금속화병은 환자가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죠. 환자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걸린 것입니다.
의료진들도 처음에는 모두 금속화병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금속화병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의료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쪽 의견이 너무 강경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저도 처음 보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집단 망상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분명한 원인이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와 접촉이 적은 집단에서도 금속화가 보이는 것의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병이 전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용기 내어 금속화병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해준 의사조차 이제는 금속화병이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일단 한번 전염된 사람은 최초의 환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금속화되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모두 이 병을 전염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수지만 인체의 금속화가 전염된다고 믿는 의료진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를 로봇이라며 치료 거부한 사례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의사는 최초 환자의 퇴원을 미루고 이 병을 되돌릴 방법을 찾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와 수연은 환자의 가족들을 설득해 한 주간 퇴원을 미뤘다. 그 사이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주류를 차지한 의료진들이 병원의 많은 환자가 금속화병에 전염되었다는 진단을 내놓고 공식적으로 전염병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 이후로 금속화병은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물론 그렇게 보이는 병이 퍼져나간 것이다. 그래서 금속화병이 있다는 사람, 멀쩡한데 로봇 취급한다고 화를 내는 사람, 그런 병은 본 적도 없는데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는 사람들로 소란은 끊이지 않았다. 금속화병이 전염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유례없는 병이 가난하거나 육체 노동자에게만 퍼진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다. 스마트 로열시티에 사는 주민들은 금속화병에 걸린 사람이 없다며 이 병은 가난한 사람들의 병이라고 확신했다. 스마트 로열시티는 준비하고 있던 완전 자동화를 빠르게 완성했다. 금속화병에 걸린 사람, 걸릴 사람을 모두 몰아내고 그 자리를 진짜 로봇으로 채웠다. 스마트 로열시티는 완전 자동화뿐만 아니라 스마트 엘리트들의 요새가 되었다. 그리고 평화를 잠시 되찾았다. 내 증상도 조금씩 악화되어 갔다. 금속화병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것은 여전했다. 문제는 금속화병이 보일 때는 나 자신조차 금속화가 진행되어 조금씩 로봇으로 변해갔다. 병원에서 만났던 교수님을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의사로서 진단을 하는 것은 포기했다며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는지도 모르겠다는 말로 위로하는 데 그쳤다. 수연도 더 많은 사람들이 금속화되고 있다며 공포에 시달렸다. 그러면서도 병원으로 돌아와 최초 환자와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수연이 나를 금속화병에 걸린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스마트 로열시티에서 함께 저녁 산책을 하던 날 결심했다. 수연 씨, 예전에 내가 살던 동네 가보지 않을래요? 네, 좋아요. 오랜만에 내가 살던 세계로 돌아왔다. 그녀와 좁은 골목 사이 언덕을 말없이 힘겹게 올랐다. 평생을 해외나 로열시티에서만 살던 그녀는 좀 낯설어하는 것 같았다. 나도 유럽 살 때는 이런 동네 잠깐 살았었는데, 그런데 세준 씨, 이 동네에 유독 금속화병 환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괜찮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인 뒤에 길에서 바로 들여다 보이는 반지하의 창을 가리켰다. 스마트 로열시티로 가기 직전에 살던 집이에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왜 돈이 없었어요? 원래 돈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부분 돈이 모자라서 아끼고 부족한 대로 살죠. 네, 그렇죠. 수연은 마치 외국어를 듣는 사람처럼 알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말을 흐렸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특별한 날에나 가끔 가던 저렴한 식당으로 향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민적인 술집에서 우리는 소주잔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곳은 나의 세계였다. 숨기고 꾸미지 않아도 되는 것, 주눅 들어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진실을 할 때가 되었다. 대리운전을 하다가 재활용품을 되팔게 된 사연부터 재킷을 주운 일, 로또에 당첨되고도 한 푼도 쓰지 못한 것까지 필요 없는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이상하게 변해갔지만
금속화병의 진실도 말해줬다. 금속화된 사람들이 걸린 병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걸린 병이라는 사실과 내 상태도 설명했다. 그녀가 믿지 않을까 두려웠다. 믿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니, 믿어요. 세준 씨, 정말 미안해요. 왜 수연 씨가 미안해요? 이제야 말한 제가 미안하죠. 저는 로열시티에 사는 사람들처럼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세준 씨가 말하는 순간 조금씩 당신이 금속으로 변해갔어요. 괜찮아요. 저도 제가 낡은 로봇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때 식당이 소란스러워지며 누군가 벽면에 걸린 TV를 켜고 볼륨을 높였다. 사람들은 모두 화면에 집중했다. 의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우리 의사들은 이 유례 없는 전염병인 금속화병을 더 이상 치료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금속화 완료 환자의 경우 생명활동의 징후인 심장박동, 호흡, 혈압, 체온이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환자로 보고 치료가 불가합니다. 금속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고 이미 금속화가 진행된 신체 부위는 치료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인간을 위한 병원과 의사들은 더 이상 금속화를 질병으로 진단하거나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에서 이 유례없는 질병의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장내에 가득 모인 기자들을 비췄다. 이어서 기자회견장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낡은 로봇 환자들을 비췄다. 환자들 옆에는 매우 적은 수의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피켓을 들고 함께 시위에 동참하고 있었다. 뉴스를 보면서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의사들은 전선을 멀리 치워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 싸우도록요. 우리는 함께 금속화병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월세가 아까워서 무료 임대가 남은 기간 동안은 스마트 로열시티에서 나올 수 없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누군가 나를 로봇으로 보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지만 이내 괜찮아졌다. 완전 자동화로 교체된 로봇 중에는 금속화병으로 완전히 로봇으로 변한 사람들이 절반이나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수연도 조금씩 로봇 사이에 노동자들이 섞여 있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개에 물렸던 관리팀장도 어느덧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스마트 로열시티 입주 1년이 되던 날, 나는 미련 없이 원래 살던 동네로 수연과 함께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10억 덕분에 반지하 생활을 벗어났다. 10억 때문에 원래 내가 나고 자란 세계를 벗어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낯선 세계 앞에 주눅들지도 않기로 했다. 오늘은 나의 세계로 돌아가는 날이다. 짐을 정리하느라 켜둔 TV에서는 금속화병의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육체 노동자가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던 금속화병은 최근 조사 결과 전문직의 감염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직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금속화가 완료된 사람은 우선 교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연은 TV를 끄면서 물었다. 자기야, 이 명품 재킷은 안 가져가. 행운의 상징이라며. 두고 갈 거야. 내가 왜 금속화병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했는지 알아. 저 재킷 때문이었어.